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빚은 어떻게 갚을 거예요? 당장 변제해요.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보다 며느라이의 빚 갚으라는 언성이 더 높았습니다. 아직 장례식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니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닥칠련지. 그때는 미처 경황이 없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똑똑히 알게 되었지요. 아들 내외가 저에게 어떤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내를 잃고 아내가 남긴 빚 때문에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살아보고 싶었던 내 인생.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지요. 아내를 납골당에 묻고 돌아와 집 소파에 앉기도 전에 며느리가 냉랭하게 말하더군요. 이 집은 이제 저희 거예요. 다음 주까지 나가주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더군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어이없는 일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례식 3일째 아침, 장례식장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모실 고 김경희 여사 발인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해도 안 돼.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은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건가? 조문객 2명이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는 뒤돌아서서 속삭였습니다. 부인이 주식으로 돈 다 날렸다면서? 퇴직금 3억까지 날렸대. 거기다 빚까지 7억이래. 에휴, 남편 퇴직금을 무슨 권리로. 저는 귓등으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장례 첫날부터 이런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아내는 제 퇴직금 3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당신 월급으로는 우리 노후 준비 안 돼. 내가 투자해서 10억은 만들어 올게. 자신만만했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당신이 벌어온 돈이 너무 적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탓이야. 아내는 주식 투자로 3억을 날린 것도 모자라 빚까지 7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빚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준영아. 복도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버지가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 준영이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무능하게 사셨잖아요. 엄마가 답답해서 주식한 거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능하다.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저녁, 영정 사진 앞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조문객도 끊겼고 아들과 며느리는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이 벗겨져서 안쪽 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낡은 통장 5건이 나왔습니다. 제일 오래된 통장은 1985년 발행이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랬고 은행 이름도 지금은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지. 저는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30대 초반, 저는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어느 사장님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정말 몰래 서울 외곽 커벌판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첫 땅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몰랐습니다. 아들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40년. 지금 그 땅은 28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며느리 최수진이 영정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재빨리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시어머니가 남긴 빚도 있고.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괜찮은 방 하나 알아봤어요. 반지하긴 한데 월세 20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반지하. 그 단어가 또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반지하로 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월세는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쯤 이사 준비하세요.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11살 지훈이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안 가죠?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아버지 쫓아낸대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때 며느리가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거기서 뭐해? 지훈이는 깜짝 놀라 제게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지훈이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쉬시게 해드려야지. 지훈이의 팔에 빨간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손자국을 똑똑히 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 아직은 참아야 해.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빈 영정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통장 5권 밑에는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강남 포레스트 타워 펜트하우스 등기부등본. 소유주 박민수. 시세 73억 원. 저는 그 서류를 쓰다듬었습니다. 40년을 참았어. 아내는 저를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짐짝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무능한 남편, 이 무능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서류 가방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안방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렇게 웃던 때가 나에게도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 방 괜찮지 않아? 아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의 냉기. 거실 소파에 며느리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전단지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아버님, 여기 좀 보세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전단지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 보증금 500월세 20. 여기 괜찮죠? 혼자 사시기에 딱 적당하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하시는 거로 할게요. 저희가 택시비 드릴게요. 며느리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하고 올게요. 며느리가 일어서려는 순간 저는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어디 갔니? 회사요. 요즘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친정 엄마 좀 다녀올게요. 아버님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랩에 쌓인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내 몫인가?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웠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삐삐삐. 저는 따뜻한 밥을 꺼내 식탁에 놓고 앉았습니다.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계세요?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영아. 준영이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 들으셨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하시는 거. 그래. 준영이는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아빠, 저희도 형편이 안 돼요. 알아. 엄마가 남긴 빚이 7억이에요. 7억. 제가 매달 200만 원씩 갚아도 30년 걸려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빠 모시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는 편의점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밥이요. 점심 드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준영아. 준영이가 멈췄습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준영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쾅!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위 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편의점 김밥 한 줄. 이게 내 아들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구나. 밤 서류 가방을 열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요일에 짐 다 빼시는 거 맞죠? 응, 수진아. 그런데 우리가 너무한 거 아냐? 뭐가요? 우리도 살아야죠. 당신 엄마가 남긴 빚 생각해봐요. 저는 귀를 막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통장 5건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일 위에 있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국민은행 예금주 박민수. 잔액 43억 2,750만 원. 두 번째 통장. 우리은행 예금주 박민수. 잔액 38억 8,200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합치면 21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밑에는 부동산 서류가 있었습니다. 강남 포레스트 타워 펜트하우스 소유주 박민수 매매가 73억 원. 저는 서류를 쓰다듬었습니다. 40년이야. 1985년 저는 서울 외곽 커벌판을 500만 원에 샀습니다. 아내는 몰랐습니다.
당신 월급이 고작 80만 원이야? 친구 남편은 100만 원 넘게 번다던데? 아내의 비난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아껴 조금씩, 정말 조금씩 땅을 샀습니다. 10년 후 그 땅은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샀습니다. 또 10년, 땅값은 5억이 됐습니다. 그렇게 40년, 280억의 땅을 팔았고 세금을 떼고 남은 돈으로 이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며느리도. 저는 서류 가방을 닫고 옷장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탐정사무소 김철호.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 여보세요? 김 소장님. 저 박민수입니다. 아, 박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부탁드렸던 건 준비됐습니까? 네, 다 준비됐습니다. 며느님 최수진 씨 행적, 친정 재정 상황, 손자 박지훈 군 학대 정황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토요일에 제가 이사 나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사 전날 밤 손자의 눈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서류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왜 그래?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흑. 괜찮아, 괜찮아. 저는 지훈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래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돈 다 가져갔대요.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해졌대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훈아, 그건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죠? 지훈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럼 왜 가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지훈아, 거기서 뭐해? 며느리는 지훈이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아야, 엄마. 지훈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 씨, 아이한테 왜 그래요? 며느리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아들 교육에 참견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지훈이를 끌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이사 당일 아침, 토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택시 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저는 낡은 캐리어 하나와 서류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자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택시비 냈어요. 기사님한테 주소 알려드렸고요.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복도에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며느리가 지훈이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학교 가야지. 할아버지 바쁘시대.
지훈이의 팔에 빨간 손자국이 또 찍혔습니다. 저는 그 손자국을 똑똑히 봤습니다. 기억할게, 수진 씨. 다 기억할게.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아버님 건강 잘 챙기세요.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40년을 참았어. 이제 시작이야. 택시 안 예상치 못한 목적지.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님, 반지하 원룸 맞으시죠? 내비게이션에 주소 찍혔는데 저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기사에게 건넨 종이에는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포레스트 타워. 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여기 펜트하우스 있는 데인데요. 제 집입니다. 예. 기사는 룸미러로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해진 캐리어를 든 노인이 강남 펜트하우스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45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일은 없겠지. 40년 전 그날 첫 땅을 사던 날, 택시가 강남 방향으로 달리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985년 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33살이었습니다.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월급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좀 더 벌어와요. 애 학원비에 집세에 도저히 안 돼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다음 달에는. 다음 달. 맨날 다음 달이야. 친구 남편은 대기업 다니면서 100만 원 넘게 버는데 당신은 뭐해요? 그날도 아내와 싸웠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남편인가? 그때 중개소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사람은 배신해도 땅은 안 해.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해보자. 집에 돌아와 몰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수 명의로 아내가 절대 모르는 은행에 월급 80만 원 중 50만 원은 아내에게 드렸습니다. 나머지 30만 원은 제가 몰래 저축했습니다. 이번 달도 또 80만 원이야? 친구 남편들은 100만 원씩 벌어오는데 아내는 매달 똑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3년 후 제 통장에는 1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서울 외곽 커벌판을 샀습니다. 민수 씨, 이 땅 진짜 사실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겠습니다. 500만 원에 산 땅이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10년 후 아내의 주식 투자. 1995년 아내가 저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퇴직금 받았죠? 3억? 응, 그거 나한테 줘요. 내가 주식 투자해서 10억 만들어 올게. 주식은 위험해. 그냥 위험해? 당신은 평생 그렇게 안전하게만 살다가 뭐 하나 이룬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믿고는 못 살아요. 내가 해야 우리 노후라도 준비하죠. 저는 결국 퇴직금 3억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돈을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여보, 3억이 4억 됐어요. 아내는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2년 차,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차, 여보, 3억이 없어졌어요. 뭐, 그리고 빚이 생겼어요. 7억.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더 많이 벌어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 아내는 저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산 땅이 이미 50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은 때가 아니야. 강남 포레스트 타워 도착. 손님 다 왔습니다. 기사의 말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유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70층짜리 고급 주상복합 빌딩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건네고 내렸습니다. 손님, 정말 여기 사세요? 네. 기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대리석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박민수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입주하시는군요. 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겁니다. 짐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비원이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경비원이 카드키를 대고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70층 마이너스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층, 60층, 70층. 띵! 문이 열렸습니다. 73억짜리 펜트하우스. 나만의 성.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현관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는 카드키를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쾅! 무거운 문이 열리며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300평이 넘는 거실이었습니다. 천장고 5m의 탁 트인 공간,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통유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63빌딩이 보였고 한강이 보였고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강남 포레스트 타워 펜트하우스 시세 73억 원 소유주 박민수. 후,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73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기까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통장 5건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총 213억 원. 펜트하우스 73억을 합치면 286억. 그리고 아직 팔지 않은 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의 땅. 시세로 약 20억. 총 306억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시하던 내가 결국 해냈어.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평생 뭘 해도 안 돼. 아니야. 나는 해냈어. 며느리의 환호, 그리고 발견한 수첩. 같은 시각, 삼성동 아파트. 며느리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됐어. 수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보, 시아버지 완전히 나가셨어요. 부엌에서 준영이 나왔습니다. 그래. 근데 왠지 마음이 불편해. 불편하긴요. 우리도 살아야죠. 수지는 일어나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짐 제대로 챙겨가셨나 볼까? 방문을 열자 텅 빈 방이 나타났습니다. 옷장 한쪽에 낡은 수첩 한 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부동산 투자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수첩을 펼쳤습니다.
1985년 4월 마이너스 경기도시 땅 매입 500만 원. 1995년 8월 마이너스 해당 땅 매각 5천만 원. 1995년 9월 마이너스 서울 외곽동 땅 매입 4,500만 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마이너스 땅 매각 5억 원. 2005년 마이너스 새 땅 매입 4억 5천만 원. 2015년 마이너스 땅 매각 50억 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1월 마이너스 땅 전체 매각 280억 원. 2024년 1월 마이너스 강남 포레스트 타워 펜트하우스 매입 73억 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영이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 준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준영이 수첩을 펼쳐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300억이에요. 300억. 시아버지가 300억을 가지고 계셨어요. 수진은 휴대폰을 들어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마이너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젠장. 수진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펜트하우스, 울리는 전화. 저는 소파에 앉아 통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며느리 최수진.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습니다. 아직 받을 때가 아니야. 저는 일어나 통유리 앞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자 지훈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저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탐정 김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김 소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다 보내드릴게요. 며느리 최수진의 외도 증거, 친정 빚, 손자 학대 증거. 전부 다요. 네, 다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일주일 후 저를 경제방송에 출연시켜 주세요. 방송이요? 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40년 부동산 투자의 신화라는 제목으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참았어. 이제 그들이 후회할 차례야. 일주일 후 방송국 대기실. 월요일 오후 6시였습니다. 저는 방송국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에 분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68세라고 하셨죠? 네. 건강관리 잘하신 게 보여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네이비 정장을 입었습니다. 탐정 김철호가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똑똑. 대기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 PD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사장님, 5분 후 스탠바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40년 투자로 300억이라니. 시청자 반응 엄청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PD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73건. 모두 며느리와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생방송 스튜디오, 진실이 드러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포커스 진행자 김성훈입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진행자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40년간 부동산 투자로 300억 원의 자산을 일군 박민수 사장님이십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자를 이어오셨는데 비결이 뭔가요? 인내입니다. 인내요? 네.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침묵이라니요? 저는 40년간 단 한 명에게도 제 투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요.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셨다고요? 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무능력하다고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화면에 저의 투자 연역이 그래픽으로 나타났습니다. 1985년 마이너스 첫 투자 500만 원. 1995년 마이너스 첫 매각 5천만 원. 2005년 마이너스 재투자 및 매각 5억 원. 2015년 마이너스 50억 원. 2023년 마이너스 최종 매각 280억 원.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사장님, 지금은 어디서 사시나요? 강남 포레스트 타워 펜트하우스입니다. 진행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 시세가 70억이 넘지 않나요? 73억입니다.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스튜디오 스태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금으로요? 네. 제 통장에는 아직 200억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동 아파트. 며느리 수진과 아들 준영은 거실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박민수가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아직 200억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준영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짤그랑. 수진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게 진짜예요? 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겠네요? 아마도요. 가족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민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후회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 걸어야 해. 휴대폰을 집어들어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마이너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젠장. 수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여보, 뭐해요? 당장 시아버지 찾아가야죠. 준영은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게 우리 아버지야?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현관 앞. 화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통유리 너머 서울 아침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며느리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준영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했습니다. 왔구나.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울먹이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준영과 수진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0평짜리 거실을 본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아가라고요? 네. 저희 집으로 다시. 왜요?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300억이 없었으면 당신들이 저를 찾아왔을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전 당신은 저를 반지하에 쳐넣으려 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형편이 어려우면 아버지를 버려도 되나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준영을 쳐다봤습니다. 준영아. 네, 아버지. 너는 나를 무능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지?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장례식장에서 내가 다 들었어. 친구한테 하던 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나?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40년을 참았어. 아내한테 무시당하면서도, 너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아버지, 그런데 너는 나를 버렸어. 아내 편을 들고. 준영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는 준영을 쳐다봤습니다. 너는 나한테 기회를 줬나? 변명할 기회라도?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탐정해 보고 결정적 증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소장님. 사장님, 자료 전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1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낯선 중년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두 번째 파일. 수진이 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세 번째 파일. 최수진 친정 채무 내역. 오빠 최민호 사업 실패 빚 5억 2천만 원. 아버지 최종철 도박 빚 1억 8천만 원. 총 7억 원. 네 번째 파일. 손자 지훈이의 팔에 멍이 든 사진. 다섯 번째 파일. 지훈이가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엄마가 때려요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 저는 태블릿을 들어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외도하셨네요? 그리고 친정 빚이 7억이라고요? 준영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훈이 팔에 난 멍. 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를 때렸어? 그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아이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제 손자를 학대했고 외도를 했고 친정 빚을 숨겼습니다.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는 준영을 쳐다봤습니다. 준영아, 너한테 묻겠다. 네, 아버지. 아내를 택할 거냐, 아버지를 택할 거냐. 준영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준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준영은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보,
준영은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야. 준영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내 아들, 내가 때린 아들. 나가. 당장.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소장님,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외도, 그리고 사기 혐의로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30분 후에 경찰이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30분 후 경찰에 도착.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댁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동 학대 및 사기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최수진 씨 계십니까? 저는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최수진 씨, 저희와 함께 서해에 가셔야겠습니다. 싫어요. 저 안 가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행을 거부하시면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이 수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 씨, 그냥 가세요. 변호사는 제가 선임해 드릴게요. 여보, 정말 이러는 거예요? 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다들 후회할 거라고요. 경찰이 수진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준영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40년 만의 대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준영아. 네, 아버지. 너 나한테 화났지? 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300억이 있으면서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화났을 거 아니야.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증명하고 싶었어. 증명이요? 너희 엄마가 나를 무능하다고 했을 때 나는 말로 증명하고 싶지 않았어. 준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은 쉽거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거야. 이런 말은 아무나 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증명은 결과로 하는 거야. 40년 후에 300억을 보여주는 거지. 아버지. 그리고 나는 기다렸어. 뭘 기다리셨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저는 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돈으로 너를 붙잡을 수도 있었어. 300억 있으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야. 돈 때문에 함께 있는 건 가족이 아니라 거래야.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선택하기를 바랐어. 아버지. 그런데 너는 나를 버렸어. 7억 빚 때문에. 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아내를 버리고 나를 선택한 건 잘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진짜로 소중한 게 뭔지. 저는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손자 지훈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야. 지훈이. 손자 지훈, 숨겨진 상처. 저는 태블릿을 다시 꺼냈습니다.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초등학교 상담실이 나타났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선생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팔에 멍은 어떻게 난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때렸어요. 왜 때리셨대? 할아버지 편 들었다고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가 화내면서 때렸어요. 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면 속 지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나쁜 아이예요? 아니야, 지훈아. 넌 착한 아이야. 그런데 왜 엄마는 저를 미워해요? 할아버지도 미워하고.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인데 엄마가 할아버지 쫓아냈어요. 저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은데 저는 동영상을 멈췄습니다. 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지훈이한테 사과해야지. 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학교야. 오늘 5시에 끝난대.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가자. 지훈이 데리러. 초등학교 정문 앞 손자와의 재회. 저와 준영은 초등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제 차였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준영은 차를 보고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시가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훈아.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지훈아. 지훈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다시는 못 본대요. 괜찮아. 이제 할아버지랑 매일 볼 수 있어. 그때 준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빠. 지훈이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준영은 지훈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가 너를 때리는데도 아빠가 모른 척했어.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나랑 할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좋은 거죠? 준영이 지훈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멍청했어. 이제 정신 차렸어. 정말요? 응. 이제부터는 아빠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 모실 거야. 지훈이가 준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1년 후 펜트하우스의 따뜻한 저녁. 화면이 전환됩니다. 1년 후 펜트하우스 거실에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습니다. 저는 식탁 상석에 앉아 있고 준영이 제 옆에, 지훈이가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지훈이가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줍니다. 고맙다, 지훈아. 할아버지, 저 이번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 대단한데? 지훈이가 활짝 웃습니다. 준영이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승진 통보 받았어요. 그래, 잘했다.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아버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1년 전 저는 준영에게 10억을 빌려줬습니다. 아내가 남긴 7억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라고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지훈이를 절대 때리지 마라. 준영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갚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이제 멍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준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뭘? 아버지가 왜 40년을 혼자 버티셨는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신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강요로 얻은 사랑은 진짜가 아니니까요. 맞아. 넌 이제야 알았구나.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늦지 않았어. 저는 준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죠? 당연하지. 엄마는요? 지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수지는 아동학대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혼은 성립됐고 지훈이의 양육권은 준영이 가져갔습니다. 수지는 지금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지훈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도 지훈이가 제일 좋아. 아침 산책, 진짜 행복의 의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평생 뭘 해도 안 돼.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냈어. 당신이 몰랐던 것뿐이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진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영의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점심 같이 드실까요? 지훈이가 할아버지랑 같이 먹고 싶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같이 먹자. 일어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준영과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참았던 건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진짜 가족.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는 가족. 그것이 제가 40년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300억이 있었지만 박민수는 그 돈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진짜 가족을 선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요로 얻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도 박민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지만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부모님들. 그분들은 나약해서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40년 기다림을 끝낼 수 있습니다.